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네, 배 수장님이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유머 한 스푼. 장 기자님이 또 워낙 또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지금 뭐 각종 방송에 네. 종횡무진 활약하시죠. 뭐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10월 위기설입니까? 그러게요. 장성철 소장 어디 갔지? 네, 장성철 소장이 지금 10월 위기설을 예. 10월이 왜 위기인 건가요? 글쎄요. 저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아닌 것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별일이 없는 걸로. 네.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네. 자,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부터 나눌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며 시작을 했고요. 우리 정부는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IAEA 보고서에 또 이 오염수 처리의 어떤 측정 수치 관련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가 정상 범위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 그렇게 봐도 뭐 액면 그대로 봐도 되는 건지 네. 장 기자님 취재한 내용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오늘 그 삼중수소 이제 데이터 공개를 한다는 건데요, 일본에서.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는 정부를 믿어주세요. 과학을 믿어주세요. 저는 87년도 그 노태우 후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저희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성대모사가 되는 유일한 진행자. 그 유일하죠. 배종찬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믿어달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는 정보가 많이 없고 또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게 막 도서관을 가야 되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전부 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남의 나라 소식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저기 네.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검색이 가능한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그런 거를 찾아보시고 이거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과학자들이 있지만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또 판단하는 게 있고 이게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해양 방류이기 때문에 그 해양 방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짜 뉴스다. 허위 선동이다. 근거 없는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이거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할 정도의 국민적 수준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옛날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다. 뭐 전 국민의 7, 80%가 대학을 가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 흔치 않거든요. 전 네. 세계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좀 다르다. 우리 국민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일본 언론들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사히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내년 3월 이전에 핵 연료 반출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반출량은 몇 그램에 불과할 거다. 굉장히 소량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요. 마이니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30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하면 30년 방류를 한다는 건데 2051년에 원전을 폐쇄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그 원폭 투하, 나가사키 히로시마 때 원폭 투하 때하고 또 다르게 네. 원자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완전히 폐로. 이 완전히 폐로가 된 상태는 전문가들 얘기가 지금 그 땅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빈 땅이 된 상태를 말한대요. 문제가 되는 원자력 그 발전소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 자체가 그렇죠. 폐로. 예, 그러니까 하는 완전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기한 내에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면 지속적으로 이 오염수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지하수로도 가고 그다음에 또 비 오고 태풍 오고 이러면서 또 이게 더 물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예측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더 심각한
심각한 것은 경향신문 기자가 어제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앞에 그 집회하는 그 일본인들 그 뭐 시민단체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현장에 취재를 갔는데 일본 여론을 파악해 본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전직 도쿄전력 직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얘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제대로 방류할 능력이 없고 100% 문제 생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다행히도 그날 2011년 3월 11일 출장 중이어서 그 현장에 없어서 사고는 피했지만 본인이 도쿄전력을 다니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비춰볼 때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사회 안에서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잊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 화학물질 수은과 관련된 질환인데 계속 근처에 있는 수산물을 먹었던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뭐 말을 잃거나 등등의. 근데 이것도 그때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 오염된 물에 희석을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때처럼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미나마타병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피폭자 단체가 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45년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고생하며 죽어간 피폭자들의 자료만 봐도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인류가 공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뭐 가짜뉴스, 허위선동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해외 언론이 그리고 또 당장 일본 안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좀 과학적 접근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과학적 접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그러겠어요. 21세기에. 예. 일본 언론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까지 우려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제3자 변제안 그러니까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이 제3자 변제안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요.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통령의 이 설명이나 또는 발언을 들을 수 없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난리통에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 어쨌든 방류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딱 나선 것은 차관급의 국무조정실 1차장이었어요. 박구현 차장이 나서서 굳이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 논점을 좁혀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아니 방류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지 찬성 반대로 나누지 않고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제 이런 빈축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어제 총리가 나서서 담화를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그 대통령실의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왜 대통령의 입장은 안 나오냐,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 아, 그 질문이 있었군요. 예, 기자들이 계속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한덕수 총리께서 정부 입장 상세히 충분히 잘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총리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렇게 동어 반복을 했습니다. 그냥 뭐 총리가 말한 게 대통령 뜻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이 오늘 나오셔서 한 얘기가 예. 시대착오적인 투쟁, 혁명, 사기적 이념 뭐 이런 거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건 결코 진보가 아니다. 이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고 그 좌우의 날개로 날면서 한 방향을 향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은유적 표현을 쭉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민주당은 또 장외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용산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는 거고 이것은 범죄, 일본의 어떤 환경 범죄에 그 같이 동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아주 센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다 묶어서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과학은 사실에 기반하는 거고 규명될 때까지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믿어달라 그리고 이것을 어떤 이념 논쟁으로 가져가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투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혁명을 하겠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또 뭐 사기적 이념은 뭘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우리는 이념 논쟁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먹을 이 먹거리 수산물 안전이
가능하냐.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는 방사능 기기 뭐 마트마다 다 이런 거를 설치해서 확인하고 하겠다. 뭐 아이들 급식 같은 경우도 뭐 단체 급식 같은 경우도 다 확인해서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방류는 사실 일본 정부의 굉장히 이기적인 결정인 거잖아요. 여러 방법들이 있고 콘크리트로 매설하는 것도 있고 체르노빌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3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객들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부터 향후 30년간 방류한다고 하면 그것도 해양에 방류를 하면 우리가 바다에서 그 나오는 게 비단 뭐 물고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 해양 생태계에 있는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인간이 먹고 살기도 하고 인간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냐. 과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또 앞으로 이 방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참 예측할 수가 없는 그게 것이니까요. 문제예요. 그게 알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30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현건택 변호사와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을 또 압수수색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지금 더 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북 송금 의혹까지 포함해서 박차를 가하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수수는 이 구속영장 소환조사 이후에 30일로 예정돼 있는 소환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국회 송부 이런 수순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굉장히 주목되는 한 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금요일이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나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검찰이 이제 그 영장 조사받으러 오라고 한 날이면 소환 조사일이죠. 그렇죠. 30일이 소환 조사를 하면 31일 딱 하루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영장 청구를 할지 아니면 이날 영장 청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30일 날 조사하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찌 보자면 예정된 수순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주당 회기 쪽에 중 구속영장 청구가 그렇죠. 되겠군요. 예, 네. 그 길을 피할 수 없고 왜 30일이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30일이냐.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땡겨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땡겨서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땡겨라. 우리는 일찍 가고 싶다. 당장 오늘이라도 가고 싶다. 그런데 검찰은 30일 날 와라. 30일 이전에는 안 받겠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가 있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사건 취재할수록 미궁이에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대북 송금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사건의 본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사건입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어요. 근데 통상 뇌물 사건의 경우에 한 2달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수사가. 너무 길어요. 그죠? 지금 한 1년 정도 한 10개월여 하고 있고 10월이 만기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다음에 쌍방울 경기도 이재명 대표 이런 등등이 등장하면서 대북 송금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 민주당 사법방해 의혹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확장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앞으로 어디로 이제 그 귀착될지 종결점을 어디에서 맞을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핵심은 거예요. 그 부분인 거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다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 그렇죠. 이 그게 부분이 중요하죠.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딱 2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그리고 하나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진술 이 2가지에 따르면 그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건네졌다라는 것이 검찰발 언론 보도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 6월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때는 도지사였죠. 아니 쌍방울이
비즈니스 하면서 북한에 좀 돈을 썼는데 우리도 좀 신경을 좀 써줬을 것 같아요. 곧 방북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 진술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제 그게 언론 보도의 내용이고요. 네.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암시적으로 이제 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래서 실제로 그 300만 불이 두 사람의 진술 이외의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술 말고는 특별히 밝혀진 증거가 없다. 모르겠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뭐 북한이 대상이라서 또 제3자 뇌물이 가능하냐. 확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걸 확인해 줄 리가 없죠. 그리고 공소장만 보더라도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한 번은 부인이 뭐 하고 한 번은 또 변호사가 해서 이 재판이 공전돼가지고 도대체 이화영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 지난 22일 재판에는 급거 국선 변호인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사선 변호인이 없어가지고 재판부에서 변호인을 빨리 해라. 지정을 해서 그렇죠. 제공을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하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29일 날 화요일 날 재판이 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취재해 보니까 벌써 변호사가 3분이 갈 것 같아요. 그 다양한 변호사. 그래서 이 재판은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여하튼 이제 그거는 뭐 이제 논의로 치고 핵심적으로 화요일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내용이 3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수사 때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하고 나온 김광민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전해준 바에 따르면 3가지 입장이에요. 첫째, 김성태에 대한 대남 요청은 없었다. 둘째, 김성태의 법정 진술은 허구다. 셋째, 향후 김성태의 진술을 깨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 이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가지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지난번에 자필 뭐 옥중 편지 써서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진술한 바 없는데 언론 보도에서 마치 진술을 바꾼 것처럼 검찰발로 보도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한 내용의 이제 옥중 편지가 공개돼서 또 한 번 논란이 빚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막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근택 변호사 압수수색하고 박찬대, 천준호 두 의원에 대해서 소환 통보가 오고 부인 아들 지역위원장이 입건이 되고 뭐 용인 지역의 활동가 측근 시의원 등이 소환 조사가 되고 또 경기도 평화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는데 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데 자꾸 북한 얘기를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뭔지 좀 자료 좀 요청해달라 그래서 부인 통해서 전달했는데 구속이 되고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장성희 씨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수사를 받을 때의 진술, 그다음에 법정에서 이 변호인 선정과 관련해서의 부인과의 다툼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뭔가 어떤 진술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어떤 진술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송 관련해서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다. 자꾸 엇갈리거든요. 이런 그렇죠.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들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검찰 조사 받을 때 하고 또 변호인들을 접견할 때 하고 왔다 갔다 흔들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집중해서 입장을 정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진술을 이렇게 하고 또 변호인들 만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부인이 재판정에서 정신 차려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재판에서 또 어떤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에 참여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상당히 혼란이 계속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공소장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공소장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 이 공소장 내용이 서로 착종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일관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착종되다는 말씀은 일치되지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뭐 받은 장소 그다음에 금액이 뭐 누구한테 얼마 가고 누구한테 얼마 가는데 이게 다 일치해야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돈이 누구에게 갔고 그 돈이 어느 날 어떻게 갔고 이런 날짜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준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은 상당히 자신 있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기 중에 치지 말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발부를 하면 내가 가서 당당하게 받겠다. 그런데 검찰로서는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컨대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각이 돼요. 그러면 전국은 완전히 반전이 되겠죠. 역풍이 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완전히 판세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 여쭤볼게요. 민주당 취재를 하셨을 텐데 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회기 중에 네.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라는 것이 이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이제 각설하고 시즌 2에서 서영주 부대변인에게 물어봤더니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될 거다. 근데 오히려 장성철 소장은 부결될 거다. 취재를 해보니까 만약에 그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회기 중에 이루어지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 그 서용주 부대변인은 비명계를 취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장성철 소장은 친명계를 취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비명계들은 이번에 오면 가결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주로 취재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이 사건 자체에 의혹이 많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손으로 어떻게 대표를 그러니까 여기서 가결을 해서 보내면 그러면 법원이 그 구속영장 청구의 정당성 명분을 주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부 이런 게 엇갈리는데 이런 혼란을 주지 말라. 당에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혼란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이재명 대표가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정치적 맥락이 있는 것이고 상당히 혼란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시기에는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이거 틀릴 수 있는데. 뭐 상관없이요. 취재한 대로 말씀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친명 비명 다 취재를 하는데 이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들은 또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친명도 비명도 아니고 무게파. 그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부결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가결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어떻게 대표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조금 기울어져 있긴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정기국회 때 치면 민주당은 대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이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제출이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될 테니까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이 사고 지역의 당협 36곳 중에서 10곳의 후보자를 결정했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자, 여러 이름이 나왔는데 이게 또 내년 공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곳을 좀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취재를 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용산에 있더라고요. 핵심은 용산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진호 국민의힘 조강특위위원이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선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가 중점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고석 변호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잘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네. 이분이 육사 출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울법대 선후배면서 연수원 동기예요. 지역이 어디 용인 성남입니까? 그렇죠. 용인병. 네. 용인병에 이제 가게 됐는데 원래 이제 12월에 가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제 내부의 다른 비례의원께서 나도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결정을 못 하다가 이제 이번에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어요. 이분도 대통령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 결정을 못 한 데가 마포갑입니다.
마포갑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총선 때 당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당선이 됐었지만 시민사회 수석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네, 예. 근데 줄곧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오래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 이제 노웅래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에서 이제 재선에 이용호 의원하고 초선 비례 최승재 의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내가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보류가 됐어요. 아,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걸 해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너희는 아니야. 둘 다 아니라는 둘 다 겁니까? 아니다. 당내에서는 두 분 다 아니다라는 시그널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럼 누구냐? 그럼 누가 오는 거냐? 마포갑에. 그랬더니 아마도 강승규 수석이 오지 않겠냐. 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당초에 강승규 수석이 어디서 명함을 뿌려서 논란이 됐습니까? 바로 충남 홍성 예산 본인의 이제 고향으로 고향이죠. 가려고 했어요. 서울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글로 가겠다. 그래서 명함을 뿌리다가 기자들한테 포착이 돼가지고 보도가 돼서 빈축을 샀었는데 네. 아니 지금 대통령실 계시는 분이 명함 뿌리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막 이렇게 논란이 됐었어요. 당초에 이제 고 지역구인 홍문표 의원 이분께서도 대노를 했다는 소문이 중진이죠. 예,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실에 강력 항의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마포갑은 강승규 수석이 갈 예정이므로 두 분 다 아닌 것으로 정리되지 않겠냐라고 돌아오는 강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포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지역구인데 그 지난번에 광진을에서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하고 붙어서 오세훈 시장이 떨어졌죠. 고민정 의원이 당선되고 요 지역에 오신환 전 의원이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시 지금 부시장 출신이죠. 예, 부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1위로 가기로 원래 근데 관악에서 활동했던 국회의원 출신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가긴 하는데 당 내부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용산의 뜻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입에서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장 기자님. 자, 용산의 뜻이라는 말씀 주셔서 용산이랑 약간 삐그덕했던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데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포럼 참 인구 저출산 그렇습니다. 고령사회위원회와 뭔가 연결된 기후 대사를 또 역임했던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죠. 예. 내일 내정 공천인가요? 자,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화해가 된 겁니까? 복구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어제 오전에 두 가지 행사가 열립니다. 하나는 나경원 전 의원, 하나는 원희룡 장관. 그 이제 앞에 그 저 뉴스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던데 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하튼 누가 갔냐? 사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찍은 분들 그리고 원희룡 장관과 원탁 테이블에서 함께 찍은 분들 잘 보시면 되는데 누가 핵심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세는 어디 쪽으로 갔습니까? 원희룡 장관 쪽에 많이 모였다. 이쪽이 친윤계 핵심이다. 제가 앞서 누구 뜻이 중요하다고 했죠? 용산. 그렇습니다. 용산의 뜻이 원희룡 쪽으로 몰렸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했던 어제 행사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내년 총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심, 용산, 대통령의 뜻 이게 중요하다. 그거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용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 KBS를 떠서 우리가 용산으로 갈까요? 자제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